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커스피와 커스닥의 수익률을 보면요,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국입니다. 저는 그 코트라라는 직장에 2009년에서 21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재작년에 때려치우고 이제 나와서 지금은 전업 투자자, 작가, 유튜버 그리고 방송인으로 살고 있는 강원국입니다. 퀀트 투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레시피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당을 차려야 되는데 요리를 하나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직접 그때부터 요리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레시피를 어디선가 구해 와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요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리만 그런 게 아니라 투자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한마디로 이미 다 나와 있는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그 레시피대로 규칙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투자가 퀀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퀀트 투자가 제가 보기에는 직장인한테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을 잡아먹는 게 거의 없고요. 근데 성과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퀀트 투자를 하면은 주가 지수를 크게 이기는 성과를 굉장히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투입 별로 안 하고 성과는 매우 좋은, 즉 가성비가 매우 좋은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한테 딱 맞는 거고요. 아직도 비퀀트를 하시면은 당장 그만두시고 이 퀀트 세계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퀀트 투자라는 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산 배분도 이제 퀀트 투자의 일부거든요.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그냥 내 돈을 뭐 주식, 채권, 실물 자산 이런 데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뭐 재미도 좀 느끼고 스릴도 느끼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산 배분이라는 게 대부분 장이 좋든 나쁘던, 경제가 좋든 나쁘든 그냥 고르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가 보통 나오는데 그게 하락장에는 괜찮은데 상승장에 나머지 내 친구들 전부 다 뭐 무슨 이상한 주식 사가지고 200% 300% 벌고 있는데 너 얼마 벌었니 하면은 나는 이번 달에 1.4% 벌었는데 하면 사람들이 막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박탈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간단한 자산 배분도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개별주 퀀트 투자 전략도 많이 있고 수익은 굉장히 높은데 이런 전략들도 보통 10년에 한 번은 반토막 나고요. 포트폴리오가. 네, 그리고 한 2년에 한 번은 20% 이상 손실이 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퀀트 투자를 때려치우고 이제 본인이 늘상 하던 그 다른 거, 그 비퀀트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투자의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도 그 이제 투자가 확률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늘 딸 수도 없고 늘 잃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따고 잃는 거를 반복을 하는 건데 사실 투자를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딸 때 많이 먹고요, 깨질 때 조금만 깨집니다. 사실 그러면 당연히 내 돈이 늘어난다는 게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우리의 투자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우리의 그 두뇌에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옛날 옛적의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뭔가 손실을 입으면은 그것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쌀 보따리를 막 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퍽 한 다음에 쌀 보따리를 가져가면은 나랑 내 가족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손절을 하는 순간에 내가 손실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손절을 안 하고 그 계속 떨어지는 주식을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본전에 갈 거야. 언젠가는 하면서 이제 그 나락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또 반대로
처분 효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거랑 그 연관된 편향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얘가 이제 오르잖아요. 이제 오르면은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되는데 한 10% 20% 올랐으면 아싸 먹었다 하면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그 말 했죠. 야 내가 옛날에 아마존 100배 오르기 전에 갖고 있었어. 아 그래요? 많이 버셨겠네요. 근데 10% 벌고 팔았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딱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수익을 냈으면은 그 수익이 다시 손실로 가면 너무 짜증날 것 같으니까 이 수익을 확정 지어야 돼라고 해가지고 조금 오르면은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투자자들은 먹을 때는 조금 먹고요, 깨질 때는 왕창 깨집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거는 투자의 기초 중에 기초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였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그럼 왜 못 버느냐? 우리 이상한 심리 때문에 못 버는 겁니다. 사실 차익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오르는 거는 저한테 문제를 주지 않아요. 내리는 게 저한테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차익 실현을 고민하는 것보다 언제 떨어질 때 손절을 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S&P 500이 3,666 이하를 이제 하향 돌파할 때 손절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작년 2분기에 그 S&P 500이 그 한 분기에 15% 이상 떨어지면서 그때 최저점이 3,666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 S&P의 경우 그렇게 큰 하락이 한번 왔을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없는 경우가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또 추가 하락이 와가지고 3,666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건 금융시장이 뭐가 좀 되게 안 돌아가네 해가지고 아웃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손절을 잡고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준만에 손절을 잡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절은 그냥 주로 안 하는 게 좋아. 올라가는 건 그냥 냅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라가는 애들이 얘가 그냥 30% 스톱을 할지 200% 300% 500%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30% 올라갔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애들이 한 70%라고 하면은 30% 애들은 정말 100% 200% 500%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전체를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놈을 냅두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법니다. 저는 이제 대형주를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거부감이 조금 전에 느껴졌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그 소형주와 대형주의 수익을 뽑아 놓으면은 소형주가 대형주를 워낙 압도하기 때문에 인간이 대형주를 살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은 기관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그냥.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산이 대부분 100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경우에는 대형주는 다 갖다 버리고 소형주만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10분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2,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톱 10%는 200개 기업이고 이제 그다음 10%, 그다음 10%, 그다음 10%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2,000개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쪼갠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 종목, 뭐 적자 종목 이렇게 해서 너무 이상한 기업들을 일단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너무 이상한 기업들을 뺀 다음에 시가총액별로 수익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연봉리 수익률이 7에서 8% 정도 나오고 소형주는 4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랜덤 소형주를 사는 게 웬만한 대형주를 사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하위 20% 주식만 저는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자산 배분이 이제 왜 하는가부터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자산 배분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미래 오르는 그 주식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알아요. 어떤 A라는 주식이 내년에 1000% 오를 것이다 하면 그냥 그거를 사지 자산 배분을 왜 합니까?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이런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실제로 미래를 예측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최소한 뭐 10번에 8번, 9번 정도는 맞아줘야지 이제 명함에 어디 내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그런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산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물가 상승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가지고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자산이 결정이 됩니다. 경제 시나리오를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제 시나리오는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물가는 오르고 경제도 나쁘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도 물가 상승도 낮은 편이고 경제도 좋다. 이게 3번이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4번은 물가 상승은 낮은데 경제가 별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거기서 각 시나리오별로 잘 나가는 자산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2번 시나리오 물가 상승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시나리오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보통 실물 자산이랑 달러화가 잘 나가고 주식과 채권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주식과 채권 둘 다 죽을 썼고요. 그나마 좀 버틴 거는 원자재, 금 이런 친구들이고 달러화가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기 있는 자산군을 전부 다 통으로 산다 이겁니다.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달러화. 왜냐하면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간에 그 중에서 잘 나가는 자산군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와 상관없이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시나리오인가, 그리고 특히 미래에 어떤 시나리오가 올까 많이 예측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 4국면 중에서 어떤 국면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미래에 3시나리오가 온다.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고 저기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는 당장 주식과 채권을 사놨을 텐데, 근데 그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라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자산 배분 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김성희 작가님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이제 K 올레더를 좀 많이 베낀 건데, 그 보면은 이제 주식, 채권, 실물 자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35, 채권 50, 실물 자산 15%. 이렇게 하면은 안전 자산인 채권이 50%, 그리고 위험 자산인 주식과 금이 50%, 50대 50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주식과 채권도 한국, 미국 각각 반반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번 분산 투자를 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달러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들이 저는 괜찮은 자산 배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과 우리 한국형 올레더라는 불리는 저 자산 배분 전략이 최근 20년 동안 어떤 수익을 냈는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은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중간에 반토막 난 구간도 있고 휘 떨어지는 구간도 여러 번 있는데, 자 그런데 저 한국형 올레더는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10%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가장 최악의 순간에 겨우 10%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 수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봉이 8%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커스피와 커스닥의 수익률을 보면요,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배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배당이 보통 3월에서 4월에 도착합니다.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그거 슬슬 받으시고 계실 거예요. 3월부터 또 4월에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그 돈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30조 원 정도 돼요. 30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어딘가 재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만히 예금으로 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 돈을 주식시장에 다시 재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돈이 재투자가 되면서 3, 4월에 커스피와 커스닥이 대부분 해에 강세를 보입니다. 요거는 커스피인데요. 커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그 한 40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7.5% 정도 올랐어요. 최근 20년 동안에는. 네, 그리고 저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제가 11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40일만 투자하고 나머지 320일은 놀았다라는 그건데, 그렇게 하면 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내 자산이 20몇 년 동안에 한 그 3.26배 정도가 돼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2001년부터 2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커스피에 투자를 했으면은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3.45배, 245%였는데, 근데 요 40일만 딱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20년 동안에. 그럼 우리가 226%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투자하는 거랑 그 40일만 투자하는 거랑 수익률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리스크는 한 달만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적죠. 왜냐하면 커스피가 한 달 동안 떨어질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별 데이터를 보시면은 저기 나오는데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커스피가 떨어진 게 딱 4번입니다. 그 2005년,
14년, 12년, 13년, 그리고 18년 그렇게 4번 떨어졌고요. 나머지 18번은 코스피가 요 40일 동안에 많이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코스닥 친구거든요. 우리 코스닥 친구. 코스닥 친구를 보면은 얘는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평균적으로 자그마치 8.7% 정도나 올라주고요. 네,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에 요 한 달 동안에 투자를 했으면은 코스닥에서도 많은 재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01년 3월부터 지금까지 코스닥의 총 수익률이 10%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2001년부터 코스닥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지수를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연 10%가 아니라 총 10% 벌었어요. 그러니까 예금보다 한참 못 미쳤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요 40일에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딴 거 하고 놀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돈이 3.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투자하고 나머지 11개월 코스닥을 쫙 버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제 수익이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깨진 해가 6번이 있네요. 저 보니까 2002년, 5년, 10년, 12년, 13년, 18년 그렇게 6번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나머지 16번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이제 유리한 이제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인간들은 이제 심리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를 이상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지표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 지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신 분들 따라하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대로 가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두 개를 사실 다 할 수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 두 개를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투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누가 진짜 투자를 잘하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금융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나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의 아이디어는 크게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투자를 직접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그 고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한국에서는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익률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모펀드 중에서 누가 잘하는지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아쉽게도 제가 패스를 하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는 그런 수익률 가지고 신나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검증된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제3기관이 검증된 수익률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 약속을 했는지 다 트위터에서 떠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신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트위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왕중왕이 이제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자, 한 명은 마크 미너빈이라는 분이 이제 계십니다. 이제 마크 미너빈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1997년과 2021년에 US 인베스팅 챔피언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2021년, 22년 톱 20 수상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미너빈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 트레이딩계를 주름 잡고 있으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1월에 시장 매수를 외쳤는데 3월에 두 달 후에 보니까 내가 아니었네. 틀렸네 하면서 야 매도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서 소리를 질렀죠. 집에서. 그리고 그 2022년과 23년 장을 제일 잘 맞추신 분이 이제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저분은 1985년부터 87년까지 그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을 3년 연속 우승하시면서 그 3년 동안 1,400%를 버신 분인데 그 작년에 장이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해서 30% 벌 수 있었어요. 작년 같은 장에. 참고로 이분은 이제 80년대에 이제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의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집에 차트를 5,000개 정도 들고 가가지고 이제 매 주말마다 그걸 봤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그때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셨겠죠, 이분이. 그래서 80년대부터 그게 다 여기 뇌리에 박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분이고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그 미너빈이라는 분은 이제 8학년에 중퇴를 했습니다. 그 초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고등학교 같은 거 쓸데없는데 안 가고 이제 주식만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이겠습니까? 어쨌든 데이비드 라이언은 이제 1월에는 야 이제 장 오른다 이제 한 10% 정도 갈 거야 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10% 갔어요. 1월에. 그러니까 2월에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10% 갔네. 야 이렇게 스파이란 ETF가 410 뚫었네. 야 일단 효용보장이 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3월에 와가지고 효용보장 끝났네. 야 지금 하락장 올 것 같고 지금 이제 특히 조심해 여러분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2020년, 21년에 우승하시고 23년에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내신 분들도 다 그냥 매도 전환을 하셨어요. 다 약속한 것처럼 3월 10일 금요일 날 매도로 전환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는 그 SVB 은행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펀다멘탈 분석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냥 그 가격의 흐름, 거래량 그리고 차트를 보고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SVB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그게 가격과 거래량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SVB 때문에 돈을 뺍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시장 흐름을 보면 이게 뭐가 많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 매도를 이제 외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3월 15일 날 이제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크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작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저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참고로 저런 분들의 얘기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유효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막 5년, 10년 그 시장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지표를 봐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반대로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게 주식 초등학교인데 혹시 곱버스라는 상품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곱버스라는 거는 그 인버스의 더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인버스는 무엇이냐? 인버스는요 지수가 하락하면은 오르는 상품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오르면은 얘는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수가 3% 올랐다라고 하면은 곱버스는 6% 빠지고요. 반대로 지수가 3% 빠졌다라고 하면은 곱버스는 그 6% 오르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 뭐 대단히 훌륭한 투자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주가 지수가 우상향하면은 우리 인버스와 곱버스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곱버스랑 인버스는 돈 벌 수 있는 데가 언제냐? 일시적으로 시장이 많이 급락할 때, 그때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장기 보유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잘 잡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라는 거는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개인과 반대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들이 곱버스를 산다라는 거는 하락장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면서 주가지수 ETF를 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이 인버스를 판다라는 거는 그분들은 이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인버스를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들어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단기 전략이 있고 장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심하시고 거래를 많이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전략을 하시면 되고요. 단기 전략은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이 그 곱버스를 순매수했냐를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만장일치로 개인들이 곱버스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럼 우리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얘네들이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개인들이 최근 3일, 5일, 10일, 20일, 60일 동안에 곱버스를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락장에 베팅을 이제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짜봤더니 그럼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한 27번 정도였는데 이제 그 중에 사실 돈을 잃은 적도 많이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딸 때는 10%를 벌었고 깨질 때는 2% 정도밖에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반대로 베팅할 경우 이제 우리가 잃은 적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적게 잃고요. 개인과 반대로 베팅했을 때는 우리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전략도 하나 있는데 그게 좀 더 심플한 전략이에요. 요거는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그 개인이 그 곱버스를 순매수했냐 순매도했냐 그거를 보고 따지는 전략인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개인들이 순매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상승장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나오는 날이 많아요. 예를 들면 10일, 20일은 매수고 60일, 120일은 매도다 이런 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진 기존 포지션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할 거니에요. 그럼 최근 10일, 20일, 60일, 120일 동안에 개인들이 곱버스를 매도하는 구간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상승장 포지션을 버리고 하락장으로 포지션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산다라는 거죠. 그 전략을 해보니까 저거는
이거는 거래를 몇 번 안 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3월 13일 날 그 이제 개미들이 그때 곧버스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재빨리 이제 그 하락장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장이 1771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6일 코로나 사태가 이제 붐화가 될 때 그때 이제 개미들이 왕창 곧버스를 사들였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롱 포지션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1686포인트였는데 또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여름까지 개인들이 곧버스를 미친 듯이 사들였거든요. 그때 장은 당연히 1600에서 3100까지 쫙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재작년이네. 재작년 여름 2021년 8월이 되니까 개인들이 곧버스를 팔기 시작했더라고요. 3100 언저리에서. 그리고 이제 장이 쭉쭉 빠지는 동안에 개인들은 곧버스를 신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지수가 다시 2300대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다시 개인들은 곧버스를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는 이제 매수세이다. 그러니까 장이 이제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개인의 곧버스 순매수 순매도와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인간 지표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고수 따라하기, 두 번째 전략은 하수와 반대로 하기.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1월에 3%에 가가지고 그 2023년에 장이 오를 확률이 90%가 넘는다 해가지고 그때 욕도 맞고 쟤 맞나? 이런 것들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내용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그 11월 4월 얘기도 이제 많이 했고요.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다음 해에는요. 미국 주식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대충 이슈는 이제 이건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새로 들어오면요, 그럼 새로 들어오면 그분이 뭔가 많이 바꾸기 싶어 하시잖아요.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오면은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 야당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보통 미국 의회는 이제 야당이 장악하고 이제 대통령은 여당이 장악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 후에는 대통령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거를 시장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변화가 없고 예측 가능한 거를 시장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이제 그 레임덕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좋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으면은 2년 후에 대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선 때는 미국 국민들이 해피해야지만 다시 여당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중간 선거 후에는 경제 정책이나 이런 금융 정책이 투자자한테 좋게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당장 대선 전에 미국 국민들이 해피하고 돈이 많고 펑펑 써야지만, 근데 그래야지 이제 행복해가지고 여당을 다시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위 돈을 푸는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 요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중간 선거 후에 미국에서 주식이 떨어진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증거가 하나 있었고요. 이제 특히 중간 선거 다음에 상반기에 주식이 떨어진 게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입니다. 매번 그런 거는 아니지만 기준금리가 중간 선거 전까지는 높아졌다가 그 후에 다시 내려가거나 횡보하는 패턴이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요. 왠지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년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금리를 빡세게 올렸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23년에는 미국이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뭐 미친 듯이 뭐 8%, 10%, 12% 갈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리가 횡보를 하든지 연말에는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식시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할 때 우리는 1월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월에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해 주식이 오를 확률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월에 수익이 엄청 좋았는데 나중에 뒤집어지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올해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다녔죠. 결론적으로 1월에 주식 시장이 오르면은 전체에 오를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그 박세익 대표님의 아드님의 환율 전략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위로 갔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1250원을 위에서,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돌파할 때 들어가면 타이밍이 아주 죽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환율이 1250원 이상으로 갔다는 거는 뭔가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코로나 후유증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다시 세상이 정상화된다라는 게 이제 다시 환율이 125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데, 이제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게 1월 13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큰 화두였는데 그게 석 달 연속으로 꺾인 달이 보통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제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싸고요. 지금 PBR가 0.9 정도 된다. 이런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됐고요. 한 분기에 미국 주식이 15% 이상 빠지면은 한 반년이나 1년 후에 와보니까 늘 주식시장이 올라 있더라.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좋은 통계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제가 저를 직접 반박하는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경기 침체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는 제가 살짝 이제 걱정을 덜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주식시장이 경제를 6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바닥을 찍었다는 거는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에 실물 경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10배 올랐어요. 미국에서 0.5에서 이제 5%로 갔는데 올해는 절대로 다시 10배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5%에서 50%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봤자 뭐 6%, 7% 여기서 이제 끝날 건데, 그러면 결국 금리가 경기에 주는 충격파는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다라는 게 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후에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또 제가 직접 데이터를 갖다 살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늘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주식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후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 침체랑 장단기 금리 역전이랑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 구간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구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초고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3월 중순 야 팔아라, 조심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저한테 이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확률을 90%에서 그 밑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 7, 80%라고 보는데 70% 정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또 이제 말을 하고 다니고요. 그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이죠. SVB 뱅크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불안한 게 사실 우리가 이제 뭐냐 하면은, 저는 솔직히 SVB 자체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이제 2007년 금융위기를 한번 보면은 좀 작은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한테 넘어가가지고 큰 놈이 터지면서 이제 와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이렇거든요. 절대로 금융기관은 여러분 우리 은행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랑 가서 예금 빼가세요. 우리 조만간 망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망하기 바로 전날까지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하고 다니거든요. 정부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융 시스템이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빨리 예금을 가져가시고 파이팅 하진 않거든요, 정부가. 참고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IMF 전날까지도 아마 그만했을 거예요. 우리는 외환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했을 거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외환이 다 비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는 이제 금융기관과 정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이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초고수들은 뭐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반영이 되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야 얘들아 일단 지금 팔고 지켜보거라라고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90%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젠장.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목표를 세우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에 가면은 이제 그 회사 MBO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출 얼마나 따와라, 뭐 얼마의 순이익을 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1월에 그 MBO를 받아볼 때는 크게 울면서 12월 말까지 다 어떻게 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꾸역꾸역 해가지고 다 지표를 어떻게 맞춰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 자신의 MBO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연말까지 얼마를 벌어내야 되는가,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 얼추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목표를 안 세우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낙원 계산기라는 거를 쳐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그 뭐 1년에 뭐 1,200만 원을 저축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예를 들면 8%로 불리면은 그리고 이거를 20년 동안 내가 한다고 하면 20년 후에 내가 돈이 얼마가 되어 있고 그거 가지고 매월 얼마를 지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쳐보면은 본인의 목표가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니까 그 대부분 직장인들은 연봉이 8에서 14%를 유지를 하면서 10에서 20년 동안 그 열심히 돈을 모으면은 보통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래서 파이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이제 다른 기자분이 이제 비슷한 책을 쓰셨는데 그분도 이제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네가 경제적 자유를 결심한 다음에 실제로 도달할 때까지 몇 년 걸렸냐 하니까 7년이 평균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적 자유는 이제 그 내 자산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자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 농담으로 부자는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게 부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제가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내 연 지출의 한 25배, 30배 정도 그 내 수중에 자산이 있으면은 그걸로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그 자산을 까먹지 않고 그 자산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걸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비콘트, 이제 그거 안 되는 거고요. 이 콘트로 넘어오세요. 이제 콘트가 돈이 되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재미있게 비콘트로 돈을 잃을래? 아니면 재미없게 콘트로 돈을 벌래? 라고 하면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시장은 거의 늘 안 좋고요. 거기서 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도 투자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퀀트 투자는 그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유는 조금 전에 영상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